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인턴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오늘로 269일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나옵니다. 이 소식 네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이 반복되어도 책임지지 않는 수장이 계속 있는 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대로 파면될지 아니면은 뭐 기각이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이제 오늘 달렸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최병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과거에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은 저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률적 책임을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을 수 있을까? 저는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지 법률적 책임은 어렵다고 봤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 법률적 책임을 물어서 그 탄핵 심판 그 헌재 이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원래부터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뭐 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그 사실은 위촉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는 하더라도 네. 아마 이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라는 게 지금 최병우 위원님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헌재 앞에 직접 찾아가서 편지도 보내고 탄핵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오늘? 일단은 뭐 저도 결론을 일단 먼저 얘기하면 기각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 아까 저 최병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의 위반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당시에 어떤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구조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 책임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요소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된다고 보지만은 그 위법한 것이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인가에 대한 부분은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그렇죠. 위법인가? 중대한 위법인가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그게 그러니까 탄핵을 할 정도, 파면이 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가 이제까지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춰 보았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을 때도 뭐 위법 사항은 있지만 그게 탄핵시킬 만큼의 중대한 범법 행위는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기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주환 변호사께서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아마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파면이 됐든 아니면 기각 처리가 돼서 업무에 복귀를 하든 간에 어찌됐든 여야 입장은 다시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장관님. 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면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게 탄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평가인데 그렇다고 복귀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혹시 명예회복은 하고 교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뭐 교체 시점이나 인사 시기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당분간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해가 우리 전국을 핥히고 지나가서 네.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뭐 환경부나 다른 부처도 할 일이 있겠지만 행안부 역시 주무부처 중 한 곳으로서 이재민 지원이라던가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아마 당장 달려들어서 전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 후폭풍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무리하게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이럴 거면 대체 왜 지난 몇 개월 동안 재난관리부처인 행안부를 마비시켰느냐라고 비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 그 후폭풍은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식을 살펴봐 드릴 텐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수원지방검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그러한 나라인가?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 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해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검찰에서 여당에다 SOS를 보낸 거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진행되는 작전을 엉뚱하게 지금. 자, 김진주 변호사님. 일단 사실 갑자기 몰려갔던 거거든요. 박범계 의원을 포함해서 김승원 의원, 주철환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4명 정도가 몰려갔는데 사실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신경 쓰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됐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입을 잘 다물고 있었으니까 협조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였으니까 굳이 뭐 나서서 면담을 한던지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참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보면 뭐 경기도에서 이제 쌍방울의 어떤 대북 사업 지원 요청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재명 전 지사한테 이제 보고도 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선에서 이거를 끊지 못하고 결국에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런 위기감에 아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항의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저런 게 더 오해를 좀 살 수 있는 게 진술이 이제 바뀌어서 어떤 결정적인 진술이 나오고 좀 불리한 입장이 됐다 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좀 회유하려고 오히려 민주당을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재판으로 가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황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뭐 막 특별 면회까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려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진술 바뀌었으니까 좀 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좀 회유하고 또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에 우르르 몰려가 압박쇼를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점차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어떻게든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명분 쌓게 하고 있는 그런 쇼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중앙일보 신문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연자 시위를 했는데 이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마워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당의 개입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화영 측에서는 이재명이 엮이니 이제서야 오느냐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설정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지금 상황이 조금 가족과, 그러니까 본인과 어떤 가족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은 좀 있는. 본인과 가족, 이화영 본인과 이화영 가족 이 의견이 서로 다릅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본인의 의사는 아마 오늘 재판에서 재판이 있죠? 뭐 이렇게 현출이 될지 어쩔지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금 이견이 있다거나 좀 내부적으로 조금 기존과는 다른 입장이 있었던 것은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일단은 오늘 이화영 본인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뭐 이화영 씨에 대해서 뭐 그냥 사실 진실만을 얘기해 줄 것을 항상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뭐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화영 씨가 본인의 입장을 오늘 정도는 밝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몰려간 박범계, 민영배, 주철현, 김승원 의원을 포함한 이 4명의 의원들이 자기 정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흐름에 쓸려가게 되면은 법원의 판단도 정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화영 본인이 사실은 옥중 편지라는 걸 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환영해야 돼요.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고마워하고 더군다나 뭐 민주당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현역 의원이 이화영 측을 만나서 당에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한 TV조선의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연히 당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뭔가 엄호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변호인을 통해서 참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흐름하고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르면 앞으로 이제 오늘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구하다가 이재명 대표 부분을 조금 이제 검찰에 이제 실토를 했고 그런데 옥중 편지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됐다가 만약에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검찰에서의 실토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상 옥중 편지나 아니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뭐 탄원서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흐름하고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담스럽다고 내놓은 반응하고는 오히려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 뒤집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왔던 탄원서라든지 어떤 자필 편지와 옥중 편지 이 흐름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원래의 그 언론 보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상당한 정도를 실토를 했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오히려 오늘 공판은 맞을 가능성이 전 더 많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원우 의원은 어떻게 전망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뒷거래라고 충분히 오인받을 수가 있고 네.
배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내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옥중 편지를 보내고 약간 이제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번 주에 있을 재판 결과가 재판에서 이제 어떤 진술이 나오냐가 중요하다.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진술 결과 검찰이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보내겠죠. 자, 오늘 재판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말 중요한 이 재판의 기로에 섰는데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뭐 좀 오락가락하겠죠. 지난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대북 송금 보고 관련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판장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이번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우 갈등하는 단계인 것 같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갈등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뭐 수도권 측근 의원, 저는 김영진 의원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이분이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틀째 아니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보냈다. 어쨌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측근도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 박범계 의원이나 주철현 의원 이런 분들이 검찰 찾아가가지고 앞에서 막 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가지고 뭐 한 20분 또 이 뜨거운 햇빛에 쉬다가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 중심에 놓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결국 검찰이 내세운 증거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국정원 문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현직 직원 진술도 나왔어요. 대북 송금 다 알고 있었다는 것들. 이런 물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물증과 증인 앞에서 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실하게 이제 대북 송금 보고했다는 입장을 낸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가는 시기가 좀 앞당겨져서 당초 언론 보도에서 예상한 뭐 8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늦어진다면 9월 이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다. 어찌되었건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갈 가능성이 높고 회기 중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영장보다 오히려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받는 이번 영장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동의해 줄지 아니면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또 부결을 할지 상당한 딜레마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술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정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입에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교도소 밖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의 행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민주당에 탄원서 제출했죠. A4 2장 분량의 탄원서 제출해서 지금 자신의 남편이 전기 고문에 준하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압박, 회유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변호인단 일부에 대해서 해임 신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일부 변호인단에 대해서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거의 비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배우자가 이런 걸 냈다고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로 변호인이 해임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사건의 내막을 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뇌물죄 관련한 이제 재판 기록들이 일부 이제 유출이 된 그런 정황들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유출된 내용도 결국엔 살펴보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유출됐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재판이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걸 좀 간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자료로서 좀 유출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현근택 변호사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보기에는 이 변호인단이 정말 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 뭐 굳이 지목을 하자면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결국에는 이런 신뢰의 문제를 가져온 걸로 보여져요.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어떤 신뢰 관계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과거 로마의 이제 장군들이 가족들을 맡기고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그 정도의 관계의 신뢰 관계로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이런 위임 관계라 위임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용 계약하고 좀 다른 건데 이 정도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관계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어떤 변호를 한다기보다 이제 특정인을 다른 사람, 제3자를 위해서 제3자의 이익에 좀 봉사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의뢰인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좀
신뢰를 저버리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호인단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에 뭐 일종의 탄원서 형태로 좀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설조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뭐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어찌 보면 본인보다는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네.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 본인도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에 집중을 하고 싶다. 법률적으로 좀 자기는 이것을 대처하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의사와는 조금 뭐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재판을 거의 1년 정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맡아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해임을 해버린다면 재판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저도 알고 있기로는 저 사건에서 재판은 지금 해임된 변호사, 그러니까 해임 신고서를 제출된 그쪽 변호사 측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씨 본인은 그 변호사와 가장 많은 재판에 대해서 전략적인 논의를 했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러한 제스처와는 좀 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해임 신고서를 냈을 때는 다른 변호인들을 이미 섭외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변호인단을 꾸려주기로 약속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일부 과거에 변호를 했던 분 중에 지금 실제로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뭐 재판에 나오신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이제 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봤을 때 재판을 누구와 대처를 같이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 저는 현재 변호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아마 뭐 가족들하고도 뭐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재판에서 아마 저는 의사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뭐 논의를 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는 뭐 생각보다는 좀 싱거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그 변호인단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앞서 설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가족 간의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같다면 오늘 입장에 나오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하고 오늘 아침 뭐 이제 어제 그 수원지검 앞에 가서 농성을 벌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생각은 지금 변호인단을 하고 계속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본인의 그 부인이 했던 뭐 변호인단 해임과 같은 그런 취지 부인은 부인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해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건 제가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밝힌다면 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리가 딱 되는 거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부부간에 이 변호인단의 역할 문제하고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의 A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 그래서 만났을 때 당에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당에서 돕겠다라는 게 시작되는 게 변호사의 어떤 변화를 주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첫 단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아들일지 일단 보도에는 당의 개입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좀 의견이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태인데 최측근인 김용전 부원장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오는 27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장희찬 최고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김용전 부원장을 부르는 건가요? 일단은 5월에는 김용전 부원장이 이 소환 자체 거부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진술 내용 등을 보면 그 당시 대북 송금이나 이 쌍방울과 함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과 상의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대북 송금 대납할 때 당시 경기도청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과 전화로 통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고를 했고 3번씩 뭐 만난 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과 한 번 식사한 게 전부 다 다른 교류나 소통이 없었다라고 말한 만큼 네. 각자의 어떤 알리바이를 좀 대조해 보겠죠.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났다고 하는 날짜가 3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도 그럼 그 날짜나 그 시각 등에 김용 전 부원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등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대북 송금 또 쌍방울이 주장하는 대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도 이 사안을 공유하고 지금 다 소통을 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밝혀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김용 당시 대변인과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이전의 진술을 본인이 번복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정진상 당시 이제 실장과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낸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로 쓰이겠죠. 알겠습니다. 뭐 김용전 부원장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용전 부원장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 하면 이 얘기인 즉슨 곧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일각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진술 범죄 회유한 거 아니냐 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음영 등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 레파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진희 변호사님, 저 레파토리가 언제까지 좀 먹힐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제3자 뇌물죄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사실을 알았냐. 결국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들이 점차 이제 아까 그 장희찬 최고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이제 증인들의 어떤 진술들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도 이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뭐 갑자기 딱 한 사람의 진술이 뭐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술들을 다 비교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관련 그 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아까 국정원 보고서 얘기도 나왔지만 네. 저는 이제 김성태 그 회장의 이제 증인 신문 진술 내용들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그냥 뜬금없이 내가 대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대북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처음에는 뭐 북한에서 좀 속옷 쪽에 관심을 가졌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저히 꾸며내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시간순으로 잘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 김성태 전 회장도 있고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지금 김용 그 전 대변인이죠. 이제 소환을 하겠지만 이런 진술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좀 퍼즐을 맞춰듯이 맞춰진다면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대북 사업에 대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서서히 좀 드러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소환 조사를 이제 뭐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혁신위에서 제안한 게 있죠.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하지 말고 기명 투표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래 투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빠르게 화답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표단속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름이 공개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가결의 표를 던진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할 테니까 이걸 두려워서 아마 찬성표를 많이 못 던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표단속 차원에서 기명 투표로 바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거 아니냐. 설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고 있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명문의 규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반하는 것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인사에 관한 어떤 투표들, 어떤 체포동의안,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동의, 어떤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뭐 임명에 대한 동의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도상의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의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떤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라면 저는 기명 투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을 해야죠. 법을 국회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뭐 혁신위에서 이런 대안을 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시시각각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은 항상 기존대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사에 대한 투표안을 예를 들어서 무기명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권력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명 투표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후가 아니면 뭐 보복,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까봐 이런 것들을 다 무기명으로 해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기명으로 해야 된다. 또 기명으로 했을 때 저는 또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혁신안으로 될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실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정안을 올려서 통과가 된다면 법률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저는 혁신위에서 내놓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글쎄요.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한 것인지 너무 지연 말단적인 거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라기보다는 타사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이화영 씨가 옥중 편지로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 변호인단 중에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인이 있어서 해임을 결정했다. 이화영 씨의 배우자의 얘기입니다만 다양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져서 변호인단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화영 씨는 검찰 출석을 변호인 없이 혼자 했다. 이런 보도가 났군요. 이거 어떻게 봐요? 글쎄 그 얘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설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그 법무법인을 해임 요청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해임 신고서를 그럼 그거와 이제 맥락이 같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 부인의 그 변호인단 해임에 동의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지금 변호인을 해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조금 더 지켜보죠. 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좀 이상한 점은 뭐냐면 저도 뭐 저 사건에 뭐 좀 개입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뭐 말을 좀 아끼다 보니까 말이 중언부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접견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보통 보도에 나오고 있는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검찰의 입회를 도와주고 지금 재판을 담당해주고 있는 변호사 측이 있는데 아니 변호인이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 왜 검찰에 혼자 나가시죠? 그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회를 요구하면 저는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혼자 출석을 했다는 부분도 좀 납득하기 힘든 조금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 지금 해임한 변호사 말고도 또 다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변호사를 검찰의 입회에 저는 같이 동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지 좀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도 보도를 바로바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오늘 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 출석하는 것 같고 재판 상황을 좀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돕겠다라고 나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의 개입이 부담스럽다고 한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부인은 뭔가 민주당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자는 그런 공천 룰 개정안에 대해서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찬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친명계라든지 여러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비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겠죠. 양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박강원, 이원욱, 박용진, 이상민, 조홍천 등도 경선을 치르게 하려면 이 청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혁신의 올바른 방안인가? 아무런 평가도 없이 먼저 평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선 이상이면 나쁘고 그 초선들은 잘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그런 평가도 또한 그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자, 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선 이상 중진 권리당원에 비토하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페널티도 꽤 크더라고요. 뭐 50% 이상 뭐 이렇게 뭐 그 얘기는 뭐 거의 공천 탈락시키겠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만한 그 어떤 원이 있는데 줄을 어느 쪽으로 긋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줄을 그면 이쪽이 탈락하고 이쪽은 이제 그 공천을 받고 뭐 이런 건데 줄을 지금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정하다고 얘기하면서 걷는데 3선 이상 중에 비명계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줄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3선 이상을 사실상 공천 탈락시키겠다라고 하는 공천 룰, 저희 얘기를 혁신위원회가 얘기한다는 거는 비명계의 그 중진급들을 상당히 공천 탈락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3선 이상 공천 탈락시킨다는 저 기준은요. 전 국민들의 공감을 별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민들이 좋아하면 3선 아니라 뭐 30선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싫어하면 뭐 재선도 안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 부분은 국민에 맡겨야 되는 문제지 정당이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 특히 비명계의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직접 칼날을 들이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마 저건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민주당 중진 중에 이제 5선인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물갈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절대적인 비율로 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주옥 같은 초선들이 더 많습니다. 뭐 무소속이 됐지만 김남국, 장경태, 민영배, 양이원영, 유정주 이런 분들 정말 한 명 한 명 명단만 들어도 어벤져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선 이상이라서 인위적으로 문제가 있다, 50% 경선 득점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가 있는 수준 낮은 저질 초선들도 걸러내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야 공정한 공천 혁신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선수 기준 정해놓고 50% 감면 이제 감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원외 그냥 친명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 밀어넣겠다는 것과 뭐 다름없는 말이기 때문에요. 이 안을 만약에 혁신위에서 논의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당 지도부에서 이 당원들의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또 다른 계파 갈등을 야기시키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 안건을 던진 그 그룹들도 사실 친 이재명계 그룹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전 변호사님. 장해찬 최고가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또 그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또 당 내에서는 또 이게 역시 우리 여당에 잘 싸우는 야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공천 룰은 일단 지금 민주당으로 공식적으로는 지난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천룰 당연히 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룰을 바꿀 수도 있죠. 개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누군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라든지 특정한 인물들을 어떤 배척하기 위한 기준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왜 그 석권을 했겠어요? 당시에 국민의당에 갔던 분들 대부분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3선 이상 해당해가지고 공천 탈락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천이 잘못돼서 그분들이 다 국민의당으로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정 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공천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진짜 어떠한 세력,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 있는 원외 인사들을 무조건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천 기준을 들이대버리면 저는 분명히 반작용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천의 룰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평한 기준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 의견만 어떤 한쪽이 유리한 기준만으로 해서는 정말 당의 분란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혁신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선 이상에 대한 어떤 그 비토 분위기가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설명을 하면서 장해찬 최고께서 초선 의원들, 주옥 같은 초선 의원들, 뭐 어벤져스급이다, 뭐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을 했는데 그 또한 뭐 또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죠.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무리하게 해외 출장을 떠나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4사람 있습니다. 자, 결국 해당 의원들 하루 만에 조기 귀국 선택했습니다. 다만 4명 중에 3명만 들어갔고 1명인 박병석 의원은 뭐 다른 일정이 있다라면서 일단 귀국하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귀국한 의원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그래도 출장을 강행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만감이 교차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진심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에서 임시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2달 전에 준비됐고 결례를 범할까 봐 결정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다. 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꼭 갔어야 했습니까? 국민의힘도 저기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수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출장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취소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강행을 했거든요. 민주당 꼭 갔어야 했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 당시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어떤 그 일정을 약속한 것이라서 뭐 갔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냐, 아니면 조금 일정을 변경을 해서 좀 시간을 좀 뒤로 밀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굳이 갔었어야 된다면 이제 박병석 의원은 지난 본인이 국회의장 시절에 약속한 거니까 그냥 본인 혼자 가셨으면 차라리 이런 문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전 좀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혜진 의원도 수해 와중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술자리 파동까지 일어나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한 사사로운 술자리마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셨을 때는 맞득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응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빠른 판단하에 하루 만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오셨으니까 지역구, 본인들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수재가 난 해당 그 지역에 가셔서 자원봉사 남은 기간 동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자원봉사하러 지금 내려가서 하고 있는데 의원분들이 이런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못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당원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대목이 이게 안 가면 결례가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갔는데 가서 하루 만에 돌아오는 것 또한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이제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 외교라고 하죠. 이런 명분을 달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이제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쪽도 이제 카운터파트를 이제 정해서 어쨌든 일정을 면밀하게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어떤 급이 맞는 그런 수준의 어떤 면담 같은 걸 준비하게 돼 있는데 그럼 베트남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일정도 짰을 텐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목적은 좋은 목적, 의원 외교 목적으로 간 건데 상대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좀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어떤 지금 이제 수해 와중에 네. 희생자도 많이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정치적인 어떤 책임감 부족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이제 물론 출장이 중요할 어떤 공무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 수해 복구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예방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정치권의 어떤 노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책임감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어떤 자잘한 이슈, 어떤 작은 이슈까지도 뭐든지 정쟁화하려는 이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최근에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도 아니 수해 중인데 지금 어디를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자연재해에서 제대로 대응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 수해 와주 출장을 가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정말 필요한 공무상 출장이라면 가야죠, 당연히. 진짜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뭐든지 상대방에서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치권도 어떤 이슈를 대할 때 좀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이 박정우 의원을 위시로 한 베트남, 라오스 해외 순방, 해외 방문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대통령의 어떤 이 안보상의 안전, 신변을 보호하면서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근 동유럽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한 그 일정과 연계해서 이걸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리투아니아를 갔다가 폴란드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우크라이나 간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그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현지에서. 그런데 베트남, 라오스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따로 또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이 아니라 우리 수해가 일어났으니까 한 달 뒤나 다음 달로 또 미루자고 하면 오히려 흔쾌히 다 들어줬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김지진 변호사 지적처럼 갔다가 하루 만에 오는 촌국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결례를 범하게 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름철에 국민들이 수해를 입거나 말거나 콧바람 한번 쐬보겠다고 그 베트남 송영길 전 대표도 참 좋아하시는 곳인데 아무튼 그 날씨 좋은 나라 가서 한번 놀아보겠다고 하다가 욕먹고 하루 만에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박강원 원내대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박병석 의장이야 전직 국회의장이니까 신분의 특수성이 조금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박정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가 국회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는 명분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만 그걸 지금 이 타이밍에 갔어야 됐냐는 지적도 나오는 게 또 당연하죠. 자, 앞서 지금 뭐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수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결국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게 맞냐, 수해가 심한데 지금 굳이 가야 되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교는 언제나 고객을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제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뭐 정청래 의원은 무정부 상태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게 민주당인데 이번에 이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박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좀 높은데 이게 지금 수혜와 관련해서 뭔가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 상임위 위원장이어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노동위원장이니까 뭐 환경부가 사실은 그 지금 물 관리 뭐 이걸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되고 저는 이제 그 사전에 다 이렇게 그 짜여진 일정이라면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라도 뭐 본인이 맡은 임무가 이 수해 복구 문제와 관련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본인의 지역구가 뭐 수해를 입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해외에 가 있는데 뭐 국내에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걸 비판했던 그런 민주당이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갔다 온다. 이건 뭐 내로남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부분에 뭐 저렇게 하고서도 내년 총선에 나는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거야라는 한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눈높이 이걸 벗어난 국회의원들이 롱런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 중에 해외 출장 중인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강기정 광주시장도 해외 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경우에는 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앞장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해 때 어디 뭐 해외 순방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본인은 광주에 한참 비가 많이 내리고 수해가 언제 지금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해외 순방은 간 거잖아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광주 시민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본인도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저는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수재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리는 주장 이렇게 그 모습만 강요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찌 보면 지자체장으로서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광주의 호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 비상근무 체계를 참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지난 우리가 오송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 군산에서도 일부 지역에는 700mm에 가까운 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그 안전에 대해서 기존의 그 2000년도 이후에 일어났던 수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하고 정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갔거든요. 저는 지자체장이 있어서 더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도 보지만은 어떤 이 지자체장을 위시로 한 그 지자체의 비상근무 체계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그 지자체가 이 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참사를 막을 수 있고 피해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자체장이 외유를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대비 체제라든지 예방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광주시장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일단 해외 출국했는데 또 그 기간 동안에 비가 또 예보돼 있어서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자,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 유포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어준 씨의 주장은 결국 가짜 뉴스였다는 게 밝혀졌지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어준 씨의 목소리 그리고 한기호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잘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특정인을 매장하기 위해 마녀 사냥 몰이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김어준 씨의 발언 이후에 한기호 의원이 이제 결국 해명을 하고 가짜 뉴스도 뭔가 잦아드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퍼뜨렸다는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소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잦아들지 않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이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그 명예훼손이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또 정통법상 우리가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많이 다루는데 네. 이런 게 이제 1차적으로 처벌 수위가 이제 현실에서는 너무 이제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이제 고소를 당하셔서 변호인한테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 알고 왔어요. 이거 잘못인 거 알고 왔는데 그냥 뭐 벌금 좀 내고 말면 되니까 뭐 그런 거 나한테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그냥 나는 오히려 내가 할 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 실무상에서는 물론 이제 법정형으로 뭐 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실무상에서 이제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도 많지 않은 이제 소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 효과가 지금 지극히 좀 적다. 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명예훼손의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거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현실을 좀 늦게 따라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네.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떤 SNS나 이런 거의 발달로 인해서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뭐 김어준 씨 그런 거 잘하시죠. 아니면 말고 한마디 딱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돌아서 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퍼지는데 명예훼손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는 이 문제를 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현실을.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나 지금 정통법상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는 부분, 이 현실을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법으로만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의 어떤 국민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자정작용 이런 게 좀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명예훼손죄로 고소장만 내면 이게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해결책이 나오기 좀 어렵고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고발 뭐 수도 없이 내봤지만 지금까지 뭐 잡혀지지 않는 걸 보면은 크게 영향은 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이제 김어준 씨 말고 한기호 의원이 김어준 씨를 고소고발하는 것 말고 국민의힘에서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주장한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해찬 최고위원님? 일단 뭐 한 채널에서요. 이번 이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 일정도 수행을 했었는데 네. 건배사로 뭐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채널에 올라온 게시글의 거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이제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는 아직까지 방심위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법률적인 이 처분으로 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방송을 내리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면 너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고소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당도 뭐 가짜뉴스 싫어하는 건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이야기 처음 꺼냈던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송 심의 규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까지도 좀 고민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짜 뉴스 피해자임을 자임하면서 또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사람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이트 안에 제 딸아이의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제 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아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제대로 털려봐라. 여긴 국민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서 의원이 경찰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그 목소리까지 확인하시죠.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 한국 넷플릭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났던 그 날이 기억에 나네요. 왜 넷플릭스에 이 내용이 드라마가 올라오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권력은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되게 많네. 자, 신문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영교 의원이 제가 앞서도 목소리를 들려드렸지만 한국 넷플릭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또 엮어서 사실이 아닌 뉴스를 퍼뜨렸던 그 서영교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 이거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니까 서 의원이 이번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고 또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잘 알았다면 앞으로는 제발 과거 발언 좀 돌아보고 앞으로도 가짜뉴스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따끔한 지적을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최경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 가짜뉴스가 퍼뜨리는 진원지가 어디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 사설정보지 단속을 대대적으로 이해찬 총리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결과가. 그게 왜 그러냐면 사설정보지 단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사설정보지가 아니고 주로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양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그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만약에 뭐 좀 벌금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네. 유튜브 수입으로 그걸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판사들이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엄벌을 하는,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 나왔었죠. 네. 엄벌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가짜뉴스에 대한 그 단죄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서영교 의원의 내로남불, 네. 저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짜뉴스에 당하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상대한테 적어도 어떠한 공세를 취하려면 그 사실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더 데이즈라는 건 요즘에 이제 국내에 이렇게 방영이 되는 모양인데 저거는요,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옹호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미화하는 듯한 태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내용을 도대체 알고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인지, 뭐 그 부분도 그 참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비판을 계속 받을 일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하면 그러면 결국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의자 조 씨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조 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뭐 인근에 있는 것을 우발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마트까지 가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훔쳤다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어떤 그 흉기를 마련한 다음에 범행 시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이게 좀 고의적 범행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네. 인천에서 이 그 서울 금천구 할머니까지 올 때도 택시를 타고 왔고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서 그 할머니 집에 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인근에 있는 또 마트에 가서 그 범행 도구를 구입했는데 구입하러 가는 척하면서 그것을 슬쩍 훔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들킬까 봐 CCTV를 봤더니만 계산도 안 하면서 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어떤 우발적으로 가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범행 도구를 취득한 이후에 또 택시를 타고 현장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은 범행 도구 취득 경과 그리고 어떤 범행을 실행하는 그 과정은 보면은 상당히 그 동선 같은 것이나 어떤 범행 도구를 준비했는 것이 치밀했다라는 점에서 경찰은 지금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획적 범행에 지금 그 무게를 싣고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한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범인 자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잡힐 수 있는 환경에서 범죄를 범했다. 두 번째는 특정 연령층에 있는 남성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다. 30대의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자기 또래의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뭔가 만들어졌고 이건 개인적인 분노였고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런. 자,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 씨의 과거 행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과 3범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모 씨, 2010년 당시에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종업원 2명을 폭행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씨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과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3범의 과거 행적도 있고 13년 전이지만 2010년에도 아마 술을 먹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종업원을 소주병과 맥주잔으로 위협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확인하시죠.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점을 한숨까지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 뜻은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국민들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펜타닐 이야기 나왔잖아요. 난 내 정신이 아니었어. 라는 핑계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고. 자, 말 한마디 다 조심하게서 들어야 된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건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뭐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거짓된 모습들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병우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좌절감에서 비롯돼서 그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형이 감경이 되잖아요. 대개 이 전과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략 어떤 경우에 그 형량이 좀 줄어드느냐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여러 차례 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발적인 범죄인 것처럼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뭐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쓸모없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것도 뭐 어떤 일종의 그 동정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런 말들을 믿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재현 의원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는 저런 말에 현혹돼서 뭐 다른 어떤 동정심을 갖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강력 범죄가 나올 때마다 항상 사형 선고라든지 엄벌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번에도 이게 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내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공개 가능성 당연히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례에 비춰서나 사건 자체에 비춰서나 그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상 공개된다라고 저는 거의 예측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우리 현재의 그 범인 같은 경우에 모든 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정도의 매우 중요한 강력범죄, 이른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기재를 하고 있는 살인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상해 또 그 각종 성범죄 이렇게 해서 매우 사회적인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 이제 무죄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경찰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하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피의자 보호와 또 국민에 대한 알 권리 내지는 재범 방지 이 차원이 두 가지의 법적 가치가 충돌되는데 그 충돌되는 가치에 있어서 어떤 무죄 추정 원칙을 배제하더라도 어떤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사회 안전 보장 내지는 범죄 예방이란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된다라고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내부적인 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증인도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입증이 명확하고 그리고 또 중대 범죄이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를 때도 지금 신상이 공개되는데 문제는 단순히 공개되는 것을 넘어서 공개돼도 그냥 마스크 쓴 모습 나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얼굴이 공개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행법에 따를 때는 미국에서 보던 이른바 머그샷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규정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공개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우리 주민등록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예전에 있던 그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에 있는 그 사진 정도가 지금 공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커뮤니티에 보면은 예전에 이 사람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있는 그런 사진이 이미 다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있는 얼굴이 오히려 훨씬 더 최근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상 공개 여부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최진영 변호사가 해주셨고 그리고 추모의 발길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불안감도 많은 사람들이 저 곳에 가서 추모를 하는 그 발걸음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동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자주 걸어 다니는 거리라서 저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밤에도 불안한데 대낮에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불안하고 애초에 거리 자체가 학생들 노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자, 그리고 신림역 살인 예고,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살인 예고를 한 피의자가 있습니다. 어제 그 신림역에서 20명 살해하겠다라고 했던 그 예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신고를 통해서 자수 의사를 밝힌 살인 예고 게시물 등록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라고 경찰에서 알려왔는데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뭔가 예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처벌이 당연히 되겠죠. 결국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상 예비, 살인 예비, 국가 내란 예비 음모 이렇게 하듯이 예비 음모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형법에 규정된 케이스만 처벌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과연 그와 같은 것이 공갈이나 협박에 대한 예비, 실질적으로 그건 공갈이나 협박으로 해서 살인으로 나갈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그 압수수색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범행 도구를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물적 증거를 준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이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글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발뺌할 경우에는 실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사의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놓치기 아까운 뉴스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첫 번째 뉴스. 국가보훈부가 6.25 전쟁 당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문구를 어제 삭제했습니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자신이 직을 걸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6.25는 우리 국난 최대의 국난이었습니다. 그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진짜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 자, 백 장군이 친일파로 규정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유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번에 보훈부가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문구를 삭제한 그 결정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한 건 반민족 친일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누가 친일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도 결국은 이제 백선엽 장군이 100살 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 일제시대 때 만주국에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고 군관학교를 그리고 실제 거기서 그 간도 특설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간도 특설대가 우리 이제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토벌하고 이런 데에 동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백 장군은 본인은 한 번도 그 간도 특설대 대원이긴 했지만 우리 독립투사를 토벌하는데 그 자기가 나선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믿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친일파로 그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6.25 때 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로부터 구해낸 막아낸 영웅이잖아요. 그거는 또 명백하거든요. 그거 다 기록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훈부의 입장에서는 그 6.25 때 우리 국난 극복의 영웅이라는 측면, 그게 보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지금 이 친일 문구를 없애겠다는 건데 저는 저 판단이 맞다고 보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보훈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훈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친일 행위자지만 보훈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훈부는 보훈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무슨 친일 무슨 행위를 했다 그거는 또 별도의 다른 쪽에서 규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분리하는 게 맞는 거지.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그 해방 전에 친일 행위 또는 그런 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6.25 때 그 백선엽 장군이 세운 그 혁혁한 공로 이거를 폄훼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일 목요일이 정전 70주년입니다. 정부는 이제 부산에서 정전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6.25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또 영국의 대표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이기도 한 콜린 세커릿이라는 영국인이 한국을 찾아서 아리랑을 열창한다고 합니다. 당시 경연 때 프로그램, 그 경연 프로그램의 무대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I'm going to sing you a song that is dedicated actually to my late wife. Did you ever know that you're my hero? And everything that I'd like to be. I could fly higher than an eagle.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저분이 근데 어떻게 한국에 와서 아리랑을 열창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겁니까?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우리 한국 전쟁에 그 영국에서 포병 부대에 참전했고 그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지난 2월 달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께서 영국 런던의 첼시 왕립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이분이 우리 그 박민식 장관님 옆에서 즉석에서 아리랑을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불렀대요. 그런데 이영만리 런던에서 바로 옆에서 아리랑을 부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가라고 깜짝 놀랐고
그 깜짝 놀란 것도 그냥 이렇게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기 퍼포먼스로서의 그 가치가 있을 정도의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장관께서 상당히 감격하시면서 이번 그 7월 달에 그 한국 전쟁 이제 종전 그 정전 기념 70주년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 행사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흔쾌히 지금 이거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한 5개월 사이에 정말 이분이 직접 와서 이 브리튼 갓 탤런트에서 했던 그 이상의 감동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정전 70주년 행사에서 그리고 28일에 노래는 부른다고 하는데 노래를 잘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물은 바로 가황 나훈아 씨 소식인데요. 테스 형에 이어서 이번 앨범도 인기몰이가 가능할까 생각했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자, 영상부터 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해운대에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까똑기는 세상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자, 유튜브 인기 차트 100위 안에 16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차트에 70대 가수는 나훈아 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가 어떠냐면 BTS 정국, 뉴진스, 임영웅 등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곡도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기장갈매기가 16위, 그리고 삶이란 것이 52위,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가 74위로서 100개 차트 중에 지금 3개를 지금 70대 노익장을 하는데 노익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진짜 30, 40대의 에너지를 하면서 느끼는데 젊은 사람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인기가 상당히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부산하면 부산 갈매기인데 이제 기장 갈매기, 앞으로 해운대 갈매기, 계속 갈매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상당히 어떤 트로트 열풍에서 어떤 계속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S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BTS의 멤버 정국의 소식인데 최근 발매한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차트의 메인 차트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진입과 동시에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by 7 days a week.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You know, night after night, I'll be loving you by 7 days a week.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8시 50분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